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뽑은 내용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AI와 그리고 이제 로봇 기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시점이죠. 이렇게 만나면서 지금 기술의 발전 방향과 또 이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우리나라와 세계, 우리 인류 사회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 저의 미래 전망까지 해서 한번 오늘의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로봇 제품을 실제 개발을 했었고요. 주로 이제 제조용 로봇을 개발했고, 지금 또 소속으로 있는 회사에서 검사 장비와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로봇 전략 산업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국가가 R&D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죠. 그 전략을 수립하고 또 기획하고 각종 또 연구과제들을 우리가 심사하고 관리하는 데도 제가 적극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열흘 전에 끝난 CES, 사실 매년 CES마다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이 선보인 것은 최근 한 5년의 추세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가전제품 쇼로 갔었다가 요즘에는 로봇 쇼인지 자동차 쇼인지 가전 쇼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서로 융합돼가지고 지금 계속 해마다 키 이슈들을 선보이고 있죠. 그래서 올해 좀 선보인 이슈들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역시 작년과 비슷하게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 생활 속으로 다가온 이런 가전에서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돋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 뒤져보시면 CS2025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베스트 탑 이런 식으로 여러 그 매체들이나 또는 개인 유튜버들이 많은 CES를 소개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그 중에서 몇 개를 눈여겨보았는데, 하나가 지금 유니트리라는 중국 기업이 소개하고 있는 G1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당히 지금 우리한테 크게 어떤 새로운 기술적인 파급 효과로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유니트리의 G1 휴머노이드를 소개하는 것은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테슬라나 또는 엔비디아와 같은 대기업들도 이미 대거 이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LG에서 이미 이렇게 레인보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고스트 로보틱스 또는 이런 베어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하고 다 이웃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휴머노이드에 직접 참여하는 형국입니다. 또 하나의 추세는요, 과연 실제로 이것이 기술적으로 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에게 서비스가 가능하겠냐 하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관심사이죠. 앞으로 5년 후에 다가올 실제 생활 로봇의 사례를 보여준 거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으로 제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포스라든가 이런 실제 GPU 보드를 가지고 이미 세계를 제패했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과 또 소프트웨어 플랫폼, 여러분들은 엔비디아 하면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C샵이라든가 또는 쿠다라든가 이런 격렬형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도 굉장히 강자입니다. 따라서 이 엔비디아가 로봇 플랫폼이나 개발 플랫폼을 만들고 요즘에는 코스모스 또는 옴니버스와 같은 가상 플랫폼까지 제공하면서 사실상 AI, 로봇, 메타버스를 성역화됐다고, 그러니까 단순 부품 회사가 아닌 시스템 플랫폼 회사로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 그러면은 그냥 반도체 칩이나 판매하는 회사인가 보다 했는데, 역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1시간 40분 동안 CES 쇼에서 강연한 키노트 이미 1시간 40분짜리 유튜브가 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얼마나 이들이 크나큰 포부를 가지고 앞으로 AI와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를 주도할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완전히 지금 CES 2025에 사실상 엔비디아와 테슬라와의 경제 구도 빅2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CES 2022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고 나온 것을 한 4가지 서브 섹션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래도 한번 로봇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고 현재의 기술 현황, 그리고 인공지능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 전망,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로봇 하면은 교과서 속에 있던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기술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지금 다 웬만한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전문가 아니면 쓰지 않았던 말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알고리즘, 여러 가지 이런 유튜브나 네이버에서의 무슨 검색 알고리즘 이래서 이제 다 국민들의 용어가 되었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 학습, 이런 학습 알고리즘,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강화 학습에 쓰이고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그런 것들도 다 요즘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용어가 됐어요.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역시 전문가의 영역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기계학습 기술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0년 전에 입사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산업용 로봇을 한번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32비트 컴퓨터, PC-AT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있던 시절이었고, 컴퓨터 또한 당시에는 기업마다 연구소에 전산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전산실이라고 물론 서버실은 있죠. 그러나 전산실이라고 해서 터미널을 연결을 해서 컴퓨터를 다중이 접속해서 쓰는 시대에서도 로봇을 개발했고,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공장 자동화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약 40년 전,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PhD 공부할 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30년 전에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이럴 때만 해도 논문을 내면은 100편 정도 서로 리뷰해주고 이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런 거 가지고 논문을 내면 아주 그들만의 리뷰, 로봇 하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트워크나 또는 컴퓨터의 컴퓨팅 스피드도 굉장히 낮아가지고 아마 지금의 비교해보면 10,000배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10만 배, 10,000배, 그 정도의 느린 속도를 가지고 정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돌려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약 지금 27년 전 논문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런 논문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IMF를 만나게 됩니다. 그 IMF를 만나면서 이제 로봇을 하던 기업들이 손을 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LG나 삼성에서 개발하던 대기업의 로봇 개발자들이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을 창업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스타트업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동부로봇이라든가 또는 로봇스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다 이 당시에 삼성, LG 출신들이 나와서 로봇을 만들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로봇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검사 장비 또한 2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워낙 소프트웨어 기반의 또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는 고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전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세계를 주도하던데, 우리 스타트업들이 여기 도전을 해가지고 이런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부품의 분량을 잡아내는 기계들을 만들어냈고, 이런 것들이 다 로봇 기술, 하드웨어 기술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LG, 삼성의 그런 대기업 출신들이 결국은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도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현재는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제가 아까 우리 박기배 소장님이 저를 소개할 때 LG 또는 또 로봇 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20년 전에 이제 그 당시 노무현 정부라고 불렀죠. 갑자기 느닷없이 새로운 정부가 로봇을 성장 동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0대 성장 동력에 지능형 로봇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이제 로봇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 차원에서 저도 적극 참여를 해서 이렇게 로봇에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
사실 10여 년간 각종 로드맵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들을 개발해왔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다시피 20년간 로봇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 사항의 역사는 국가가 지원했고, 그거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시리즈의 모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유행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다 20년 전에 저희가 개발하고 제품화했던 것이고, 지금 인공지능 다 보편화가 돼서 음성인식, 시각인식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또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 기반의 인공지능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내고, 당연히 청소 로봇, 교육용 로봇, 다양한 사용자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4대 영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정말 전면적으로 로봇 기술을 개발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온 게 뭐가 있느냐? 조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오히려 그 당시 우리는 20년, 그 당시 우리가 역시 남들보다 발빠르게,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발빠르게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지능형 로봇법도 만들고 로봇 진흥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막상 지금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지금 로봇을 들고 나오면서 오히려 우리가 살짝 좀 이렇게 왜소해지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기술을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눈 감고 있는 검사 로봇, B는 오자가 같습니다. 검사 로봇은 우리가 실제 보드의 외관을 3D로 예측해가지고 그 예측된 3D 데이터로부터 부품의 분량을 잡아내는 자동 검사 로봇입니다. 어느 제품을 검사할 때 쓰일까요? 스마트폰,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장 장비, 이런 데에 모든 안전과 제품의 이도의 생산성을 보장하는 데 이 검사 장비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의 기여로 인해서 우리가 제품의 분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의 핵심 기술에는 하드웨어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이 대부분 인공지능 기반으로 쓰이고 있고, 각종 과학 센서, 최첨단의 레이저 간섭계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해서 마이크로 레벨 또는 나노 레벨의 대측 정밀도까지 내려가고 있고, 메커니즘 또한 최첨단의 메커니즘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 데이터 시대라고 해서 장비들이 서로 연결되죠. 연결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최첨단의 최적의 공정 파라미터를 계산해 줌으로써 공정 수율을 높여주는 그러한 제조 솔루션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13년 전에 고용에 제가 전국에 있으면서 초기 창업자로 제가 참여하면서 이 장비도 그만하고 장비보다도 더 미래를 나가보자 해서 의료로봇을 시작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의료로봇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기술이 그대로 사용될 것 같더라고요. 광학기술, 당연히 의료로봇에서도 광학기술이 핵심이 될 것 같고, 정밀 메커니즘 기술, 의료로봇 설계하는 데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비전, 당연히 의료로봇의 영상인식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해서 우리가 이제 의료용 로봇을 접근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로봇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뇌수술 로봇인데요. 거의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환자의 두뇌를 이렇게 스캐닝을 하면서 3D로 환자의 형상을 측정을 하고, 역시 MR과 CT로 찍은 의료 영상 데이터하고 정합을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제 수술 도구의 끝이 뇌 속에 어느 세포에 향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고,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혈관을 건드린다든가 또는 쾌적 세포를 정확하게 찍어준다든가 하는 핀섹션, 이런 것들 기능이 결국 뇌수술 로봇의 핵심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5년간 개발했던 검사 장비에서 개발했던 각종 기술, 또 20년 전, 30년 전에 개발했던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밀 메커니즘 기술이 그대로 의료 기술에
쓰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개발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20, 30년 로봇 기술을 열심히 했던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년 했고요. 당연히 이때에도 산업부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5년간 연간 한 20억씩, 한 100억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5년간 연구 개발을 했고, 또 2년간 임상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임상도 역시 해서 세브란스 삼성병원의 임상 연구를 시작했고, 또 로봇진흥원을 통해서 한 5개 정도를 팔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보급 사업을 통해서 국내 대형 병원에 지금 7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가기술로 연구했던 로봇이 의료용 로봇을 해서 실제 환자를 만나서 의료 현장에서 좀 활발하게 도입돼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요. 핵심 기술은 역시 하드웨어 기술도 있지만 내비게이션 기술이라고 해서 좀 전에 어느 박사님이 자동차용 자율주행 내비게이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의료용에서도 내비게이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 속에서 수술 도구의 팁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또는 어떠한 수술 계획을 가지고 경로를 가지고 병원 부위까지 접근하느냐, 이런 것이 다 자동차의 자율운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에 관련된 도구, 센서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을 다 해서 대형 병원에 들어갔고, 놀랍게도 바로 그저께 저희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FDA 기술 승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3년 노력해서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 요구 조건 다 우리가 보정을 해서 그저께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사실 수술 로봇의 트렌드라고 한다 그러면 딱 자동차의 자율주행하고 똑같습니다. 현재는 예전에 완전히 오픈 서저리라고 해서 의사들이 눈을 보고 손기술에 의해서 수술하던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수술 부위를 줄여보자 해서 이제 내시경 기반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가상 환경에서 좀 미리 수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VR 기술이 좀 넘어갔고요. 지금 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기술이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어디를 접근하고 있는지, 병원 부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저기를 접근하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의사에게 알려줌으로써 안전하고 수술 성공률이 높은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은 지금 다빈치와 같은 그러한 미니멈 인베이시브 기술로 해서 완전히 이제 몸을 열지 않고도 자그마한 수술 도구를 집어넣어서 최소 수술 흉터로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이제 접근하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언젠가는 자율수술, 이걸 꿈같은 얘기 같이 보여도 자율수술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술방에 들어가서 의사들이 로봇을 조정하는 걸 봤는데요. 역시 반복 기술이고, 인간의 손떨림이 적은 로봇 기술, 인간의 판단보다는 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 정확 판단 기술, 그리고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역의 아주 좁은 부위의 혈관세포라든가 이런 신경세포의 조직구도 같은 것은 역시 컴퓨터가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의사보다 더 정교하고 더 정확하고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챗 GPT라든가 이런 판단 기능은 챗 GPT 기반으로 해서 모든 인간의 의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판단 기술이라든가 영상 기술, 그러면 이미 이제 뭐가 뭔지 서로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다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봐도 이것은 여기 내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 여기는 간세포인지 여기가 무슨 어느 지역의 췌장인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수술 기법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판단 기술, 그 다음에 로봇이나 센서가 갖고 있는 정교한 영상인식 기술이나 제어 기술, 그렇게 빠지면 인간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판단은 인간이 하고 제어는 손이 하고 판단은 관측은 눈이 하던 시대에서 인공눈, 인공손, 인공판단 다 바뀌면 당연히 자율수술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10년 내에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말이죠. 뭐 당연히 많은 기술 발전이 있었지만 제1등 공신은 무조건 컴퓨터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건 넷플릭스에 있는 어느 영상을 제가 찍어봤는데요. 세상에 지난 60년간 1조 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 전이면 1967년부터 2027년까지 1조 배가 빨랐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또 30년 내에 다시 1조 배가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컴퓨터가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연산 속도의 단위가 테라플랍스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는 메가플랍스였거든요. 테라플랍스가 얼마입니까? 1조라는 뜻입니다. 밀리언이 1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라는 1조라는 뜻이죠. 테라플랍스 시대에 살고 있고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후카쿠 로봇 컴퓨터는 슈퍼컴퓨터인데요. 약 페타플랍스 수준이라고 합니다. 500 페타플랍스니까 대략 테라플랍스의 1000배가 페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지금 테라플랍스의 수준이고 지금부터 약 500배 빠른 정도가 뭐라고요? 네, 바로 슈퍼컴퓨터 시대니까 우리는 거의 슈퍼컴을 손안에 쥐고 달리는 시대가 왔죠. 이게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30년 내에 다시 1조 배가 빨라진다 그러면 단위가 바뀌겠죠. 지금 페타플랍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1000배가 빨라지면 네, 페타플랍스 다음에 에타라고 합니다. 에타플랍스 시대가 올 거예요. 아마도 한 10년 내에 에타플랍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다시 1000배가 빨라지면 얼마일까요? 제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테라플랍스 시대에서 페타, 제타, 요타 이런 단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컴퓨터의 속도는 1000배 단위로 대략 10년에 걸쳐서 1000배 단위로 빨라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모든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못 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책을 팔다가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커머스로 돈을 벌다가 지금은 아마존이 뭘로 돈을 벌지 아십니까? 클라우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커머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컴퓨터 기술이 중요해졌거든요. 왜냐면 수많은 주문을 갖다가 온라인으로 받다 보니까 대형 컴퓨터를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형 컴퓨터를 가지고 계속 네트워크로 해서 이커머스를 돌리다 보니까 이 남는 이 컴퓨팅 기술 갖고 뭐 할 게 없을까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그 웹 컴퓨팅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하면서 또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이에 뒤질세라 구글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뛰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들이 이렇게 대형 서버에 묶여서 수천 대씩, 수만 대씩 이렇게 클라우드로 묶이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는 테라플랍스의 수준인데 이게 수천 대가 묶이면은 이미 페타플랍스의 시대를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7년 전, 6년 전에 알파고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 호텔로 와서 구글에 있는 모든 구글 컴퓨팅 그룹들이 와가지고 이세돌 나와 해서 이세돌하고 바둑을 한번 붙어본 거죠. 그때 많은 전 세계에 1억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하는데 바둑으로 인간을 이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수천 대의 컴퓨터가 클라우드로 묶이고 하나하나가 페타플랍스의 컴퓨팅 스피드를 갖고 있는 컴퓨터를 인간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 당시에는 이기는 게 신기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세돌 선수가 한 판이라도 이겼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죠. 물론 그 이후에 알파고는 알파고 제로, 그 다음에 알파 제로, 뮤 제로 계속 발전하면서 이미 그 당시에 알파고를 이겼던 알파고 리버전을 100대 1로 다 또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구글의 알파고 팀은 이미 알파고를 손을 뗐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돈을 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중국 회사나 일본 회사에 있는 각종 자동 바둑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갔고 실제 이쪽 팀들은 뭐를 하고 있느냐? 알파 폴드를 하고 있어요. 단백질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훨씬 더 미래의 신약을 개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고 팀이 다 어디로 갔나? 다 어디로 갔군요. 알파 제로로 가지 않고
바로 알파 폴드로 갔습니다. 그만큼 이 AI 컴퓨팅 시대에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미 시시각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장성의 태풍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혁신시키고 산업을 혁신시키고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바로 이 기술에 저는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딥러닝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딥러닝이라는 거 제가 공부할 때 보면 이 은닉식을 해서 수많은 단순 계산 컴퓨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뭐 프로그램 몇 줄을 짜보면 바로 어떠한 함수도 내가 몇 번의 학습만으로 임의의 비선형 함수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딥러닝의 기초인데 이거의 핵심 기술은 바로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듯이 사이즈에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뭐 상계층에 뭐 노드가 뭐 30개, 50개 돼가지고 연결 강도가 한 잘해야 1000개 정도였어요. 지금 연결 강도가 얼마일까요? 2580억 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챗GPT 4.0 같은 경우 약 5천억 개로 알려져 있고 지금 올해 후반기에 나올 챗GPT 5.0은 1조 개의 파라미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조 개의 파라미터는 이게 선 하나를 의미해요. 하나가 1파라미터거든요. 그 웨이팅 팩터를 찾는 것이 이제 학습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규모의 싸움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의 싸움으로 갈 수 있는 건 뭐죠?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컴퓨팅, 컴퓨터의 속도인 것이죠.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500개 정도의 노드에 3계층 정도의 능력층을 갖는 그러한 기계 학습, 한번 학습하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걸리다 보니까 뭐 하나 걸어놓고 뭐 테니스 치러 가고 막 이랬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0.5초 만에 모든 학습은 뭐 며칠 걸리죠. 그렇지만 그거는 규모가 아까 얘기했듯이 몇백 개의 규모가 아니라 몇천억 개의 규모를 며칠 만에 학습할 정도의 수준인 것이고 이걸 학습하는 데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 싸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거 컴퓨팅 학습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왜요? 엔비디아가 1년에 생산하는 뭐 H200, A200 같은 그러한 GPU 보드들이 전부 지금 어디서 다 독식을 하고 있느냐? 뭐 페이스북, 구글, 네. 그런 데서 다 독식하고 있죠. 우리나라 뭐 신문에 의하면 너무 큰일 났다. 웬만한 대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이게 뭐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하지만 컴퓨팅 자원을 확보 못했다. 큰일 났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겠어요,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이? 아닙니다. 줄을 섰어요. 이걸 확보하려고. 그런 정도로 지금 이미 대규모의 컴퓨팅 전쟁이 시작됐고, 제가 지금 또 하나 소개하고자 하는 건 구글에서 코랩을 오픈하고 있죠. 여러분들 코랩 들어가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아무 그냥 가입만 해도 쓸 수 있는 환경을 주고 대략 H200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서 지금 쓸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챗GPT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챗GPT도 지금 알파고 이후에 한 3년 뒤에 2020년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해마다 버전들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이제 4.0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사용자 3억 명을 돌파하면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지금 많은 데서 활용되고 있죠. 역시 여기도 규모의 전쟁입니다. 네, 3,500개, 5,000억 개. 매개 번수의 싸움이고 9.0까지 간다 그러면 2027년에 약 10조 개의 매개 번수로 간다고 해요. 10조 개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뇌가요. 약 1,000억 개의 세포를 갖고 있고 100조 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0조 개에서 10배만 가면 인간 뇌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온갖 신경세포의 규모까지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도 뭐 1조 개 정도의 GPT가 많은 사람을 놀래킬 정도로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조금만 더 빨라지게 되고 그것이 손안의 컴퓨팅으로 들어와준다면 정말 자율주행, 자율로봇 이런 것이 상상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얼마나 빨라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드웨어의 발전을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GPU가 해마다 빨라지고 있고 엔비디아의 마침 또 엔비디아의 또 테슬라랑 아까 맞붙는다고 했는데 엔비디아의 또 모델명이 테슬라예요. 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는 서버 클라우드 네트워크에서 온 디바이스 그리고 온 센서로 자꾸 집적화되면서 이제는 우리 생활 속으로 딱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가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서 정말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된 그러한 제품들이 우리에게 생활 서비스로 하는 것이 곧 나올 것이고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CES 2025에서 인간 감성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가전제품 LG, 삼성이 선언했습니다. CES에서. 그만큼 이제는 가전제품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개 기업도 인공지능과 인간의 감성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런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 인간의 감성으로 맞춤형으로 작동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조건에서 에어컨을 키더라. 그럼 에어컨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뭐 각종 냉장고에 있는 온도 조절 조건, 세탁, TV 다 마찬가지죠. 그것이 왜 가능할까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학습된 CPU가 다 제품마다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H200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H200 굉장히 난리가 났죠.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크죠. 저 맨 처음에 요만한 줄 알았어요. 거의 사람 키만한 그런 보드를 얘기하고 있고 물론 이번에 젠슨항이 나왔던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유튜브 1시간 40분짜리 보시면 이거를 또 올해는 또 그쵸 RTX 우리 그 뭐라고 불렀죠? 네, 블랙웰이라고 부르면서 약간 사이즈를 좀 줄였더라고요. 그거가 얘의 그 똑같은 하드웨어 사양인지 모르겠어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속도로 아까 제가 말하는 펜타플러스 수준이죠. 그러니까 펜타플러스 수준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헤드폰이나 최고 사양의 노트북보다 약 1000배 가까운 겁니다. 네, 그런 속도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몇천 개 쌓아놓으면 빅 데이터 센터가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꿈을 갖고 지금 엔비디아는 전 세계의 AI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퀄컴도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쓰러뜨린 기업으로 유명하죠. 뭘로 쓰러뜨렸을까요? 스냅드래곤으로 완전히 삼성을 그냥 쓰러뜨려버렸죠. 이거 삼성에서 또 알면 또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스냅드래곤 때문에 다 망한 것입니다. 삼성은.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삼성의 최신 폰에 삼성 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스냅드래곤 들어가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스냅드래곤은 어디서 제작한 거죠? 생산한 거죠? 네, TSMC에서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가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스마트 프로세서, AP 이런 데서 로직 반도체, 뭐 당연히 HBM이라는 그러한 하이밴드 메모리도 지금 삼성이 놓치고 있지만 로직 반도체 쪽도 놓치고 있어요. 세계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약간 제 강의가 시사성으로 바뀌는 거 알았는데, 자, 우리나라의 미래 전망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뭐가 보면 난리 났으니까 휴머노이드로 난리가 났어요. 논문을 이것은 이크라라는 IEE에서 주최하는 매년 로봇 학술대회예요. 학술대회. 학생들이 논문 쓰는 학술대회에 중국산 로봇들입니다. 네. 지금 중국이 완전히 로봇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하고 있고, 올해 CES에서도 난리가 났죠. 자, 로봇의 4대 난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청소로부터 생각하면 알 수 있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청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알아야 그 경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죠. 자동차 운전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겠죠.
물체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체 인식. 이게 뭐지? 인식하는 기술. 그 다음에 어떻게 얘를 핸들링 해야 되지? 하는 머니플레이션 기술. 이걸 4대 난제라고 합니다. 이것만 잘할 수 있으면 로봇이 인간과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난제가 지난 30년간 로봇 하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혀 왔습니다. 잘 안 풀려요. 뭐 할만하면은 자꾸 길을 잃고, 뭘 할만하면은 자꾸 이렇게 중간에 막 충돌을 걸고, 뭐 좀 할만하면은 자꾸 헛짓하고, 뭐 이것이 답이다 그랬는데 자꾸 딴 걸로 인식을 하고, 뭐 좀 할만하면 어떻게 집을지도 잘 모르고, 일일이 티칭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로봇 기술에 한계가 있어서 제조용 로봇이나 교육용 로봇을 못 벗어났어요.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 기술하고 만나면서 이게 하나하나 다 풀리고 있습니다. 정말 풀리고 있어요.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만나면서 인공지능이 혁신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로봇이 혁신을 일으킬 거라고 다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이런 회사들이 로봇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공지능은 다 결국 로봇을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 이유는 결국은 AI 기술이 로봇이 그동안 못 풀었던 문제들을 다 풀어줌으로써 로봇의 활용도가 급증할 것이라고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 로봇 사용자가 아닌 앞으로 로봇 비즈니스를 생각하신다든가 또는 로봇 기술에 대한 도전을 생각하신다면 현재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있다. 그것의 증거는 논문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사이트나 또는 스타트업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의료용 로봇도 지금 많이 발전을 해서 중국에서도 의료용 로봇도 지금 같이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군사용 로봇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군사용 로봇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거의 웬만한 걸 다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여주는 기술은 그냥 드론을 원격으로 조정해가지고 값싼 하드웨어 플랫폼 가지고 정확하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실제 드론의 핵심 기술은 자동 조준 기술이에요. 자동 조준 기술은 뭐냐면 드론이 그냥 차량을 쫓아가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사격자세를 취하고 그거에 걸맞는 폭탄을 조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는 이렇게 위에서 보고 톡 떨어뜨리는 그런 자유낙하 드론이 아니에요. 이미 다 미국에서 자동 조준, 자동 저격 기술로 다 발전하고 있고 반대로 육상에서는 또 드론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상에서 자동 통제, 사격 통제를 해가면서 또 드론을 잡는 기술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봇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나중에는 로봇끼리 싸우다 보면 인간은 뭐 그냥 뒤에서 조정만 하고 서로 로봇끼리 싸워서 지는 쪽이 졌습니다 하고 뭐 영토 줄 거 주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로봇 대리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나중에 아이 나면 군대 가면 어떡하나 전쟁 나면 어떡하나 사실은 이미 중국이나 미국, 이스라엘 다 로봇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20, 30년 내에 인구 절벽에 따라서 전력의 로봇화, 무인화 이것을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란티어 기업이라는 걸 잠깐 소개를 하겠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팔란티어 지금 나옵니다. AI 기반으로 전략사령부를 통제하는 기술을 보여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전 세계의 각종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갖고 있는 전략 자원들을 이 순간에 어디로 보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마치 바둑을 두듯이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어느 함대를 이쪽으로 보내십시오. 어느 특정 사령부를 이쪽 왜냐하면 병력 자원이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미 그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최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팔런티어 엄청나게 지금 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각종 국가의 국방전략사령부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정리 모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용 로봇 시장도 이미 많이 발전하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소 로봇 이미 죄송스럽지만 로보락이
LG 삼성 다 쓸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70%예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글로벌한 시대가 왔고 대부분 핵심 기술은 역시 슬랙이라는 자동 위치 추적 기술하고 그리고 물 청소, 자동 청소기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전 세계 청소 로봇을 점령해버렸죠. 여러분 갑자기 중국이 어떻게 저런 기술을 갖고 왔지? 놀라지 마십시오. 전부 로봇하게 경영진들은 스탠포드 출신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중국의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능형 로봇 구글에서 열심히 지능형 로봇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앞으로도 로봇 자체를 또 로봇 AI가 설계하는 그런 기술도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과 로봇이 계속 어떤 식으로 만날까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주시고 전 세계가 지금 휴머노이드 열풍이 불고 있고 저도 제가 어떤 로봇신문이라는 글을 통해서 앞으로 로봇 산업은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썼습니다.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정말 제조용 로봇으로 들어가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될까요? 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1년 내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해서 2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자동차 공장 BMW, 그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벤츠, 당연히 현대는 노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그리고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전부 자동차에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두서없이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기술들을 선보였고요. 이걸 좀 건너뛰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지도는 이미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 10대 기업 하면 정유회사, 무슨 화학회사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10년 전, 20년 기술의 그 자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단순 IT 서비스를 넘어서서 제조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 하나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AI 기술을 놓치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놓치고 로봇 기술을 놓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냥 정말 노동력만 가지고 제조산업 버텨왔는데 하드웨어 기술만 가지고 제조산업 버텨왔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연에서 제가 전 세계 AI의 열풍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속 개발된 로봇 기술의 역사 그리고 또 앞으로 전 세계 빅테크의 경제 지도가 다 AI 기반으로 가고 있고 CES를 통해서도 이크라를 통해서도 AI 로봇과 그리고 미래 사회는 계속 로봇 기술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